대자보가 붙어있네요. 네. 한번 내용을 좀 볼까요? 죄인이 한때의 형제에게 고함. 한 학년이 16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기숙학교에서 우리는 함께 지냈다. 너무나도 잔혹한 행동에 시달리던 불쌍한 친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몰렸다. 사람이라면 너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불쌍한 친구에 대한 죄책감과 죄의식 정도는 있으리라 믿었지만 너무나도 순진하고 멍청한 생각이었다. 변명을 듣고 나서야 알아차렸다. 한때 내가 친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는 자기 미래를 위해 다른 형제의 등에 비수를 꽂는 괴물이 되어버렸단 걸 말이다. 부디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가라. 너로 인해 절규했을 그 친구가 조금의 위로라도 얻을 수 있도록. 일단 제 소개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표창원이고요. 학교폭력 문제는 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초등학교에서 2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사람과교육연구소와 건신대학원 대한교육학과에서 교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작진한테 들었는데 우리 도현 학생이 격투기를 한다고요? 네, 격투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파이터클럽 소속에서 7번 싸우고 네. 6번을 이기고 이제 프로로 데뷔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 한 기숙사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이 소속된 동아리에서 쫓아내거나 특정 신문을 본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부르고 식당과 동아리 등에서는 공개적인 모욕과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폭언을 일삼았는데요. 더군다나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해야 하는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에게 1년이 넘도록 매일매일 이런 말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소장님은 교육 전문가이시기도 하시지만 5아이의 아빠시기도 하시고요. 혹시 소장님의 자녀가 학교에서 매일매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자녀가 많다 보니까 학부모로서 경험하는 일들도 많아요. 네. 실제로 저희 막내 아이도 이와 비슷한 일을 작년에 경험을 했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분노, 슬픔, 우울감, 무력감 등등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거의 부정적인 거의 모든 감정들을 아이와 함께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었는데요. 정말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친구들이 약간 저를 너무 멀리하고 얘기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조금 컸었는데 예.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너무 힘들었겠다. 도와주는 친구도 없고 이걸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도 자기한테는 너무 힘들고 되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런 유형의 언어 정서적 폭력 현장 접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주로 5, 6학년을 담임을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이 일어나는데 문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고의적인가, 지속적인가, 심각한가를
봤을 때 고의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고 심각하지 않게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언어적인 언어 폭력에 해당되는 말을 하기도 하죠. 친구들 사이야 뭐 그렇죠. 친구들 사이 특히 남자아이들은 특히 욕설하기도 하고 친구끼리. 이런 일들을 뭐 너무 빈번하게 겪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학교 시작하는 3월 첫날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놀욕, 떼빼, 험따로부터 놀리고 욕하고 때리고 빼앗고 네. 험담하고 따돌리고 이게 아이들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네. 그중에 이 6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작되는 부분이 놀리는 것에서 많은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렇겠네요. 네. 사실 언어 폭력은 다른 유형의 폭력에 비해서 제3자 볼 때는 가벼운 말다툼 정도로 치부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언제나 이 언어 폭력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여러 조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단 올베우스가 괴롭힘의 요건을 이제 3가지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첫째, 힘의 불균형. 둘째는 의도적, 셋째 지속적, 반복적. 이 3가지 요건이 있다면 이것은 괴롭힘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대자보 속의 사건, 이 3 요건 다 충족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첫 번째 힘의 불균형은 이 두 아이가 힘이 좀 비슷하면 놀리거나 그랬을 때 저항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어떤 더 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멈출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가 세다, 불균형의 정도가 크다면 그것을 했을 때 멈추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힘의 불균형, 그리고 의도적, 지속적, 반복적 이 3가지가 모두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심각하고 지속적이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언어 정서적 폭력이 있었다, 알게 되었다. 그러면 학교 폭력 처리 절차상 간단하게 좀 설명을 주신다면 어떤 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선은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접수를 하고 사안이 어떤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를 봐서 선생님이 상담을 하거나 또는 학교 차원에서 종결을 하거나 아니면 좀 심하다 하면은 학폭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양자 간 2번의 학폭위가 열렸고요. 그리고 총 7차례의 불복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야말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첫 번째 학폭위가 열린 경위는 이렇습니다. 피해 학생은 폭력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불안 증세로 가해 학생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몸이 떨리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내신 같은 경우는 학사 경고를 받을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그 결과 진단 내용은 자살 위험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된 거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수준 상황. 이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자살 사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 수 있지?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누구나 한 번쯤 그렇죠. 그럴 때가 근데 있죠. 그것이 또 지나가고 이제 회복이 되는데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그러면 이제 그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고 또 작은 자극에 또 충동적으로 더 강렬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2번째가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도를 해서 실제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몸에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요. 도현 학생, 이 피해 학생이요. 학교에 출석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하는데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건 사실 가끔씩 우리가 느끼잖아요. 도현 학생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일주일에 7번씩, 저는 뭐 일주일에 7번씩. 일주일에 7번이요? 그렇죠. 학생이라면 학교 가는 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죠? 네, 1차 학폭위 결과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 강제 전학, 서면 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이라는 처벌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강제 전학, 이거 학생들 간 학교 폭력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처벌 아닌가요? 사안이 접수되면 판단을 하는데 7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가, 지속적인가, 고의적인가, 그 다음에는 이 가해한 학생이 반성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학교라는 것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는가, 피해 학생이 좀 회복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가, 그리고 6번째는 교사 입장에서 선도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피해 학생이 혹시 장애 학생이 아닌가. 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은 더 가중이 그렇죠. 이렇게 7가지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9개의 어떤 벌을 조치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1호가 서면 사과, 2호가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3호가 학교 봉사, 4호가 사회 봉사, 5호가 특별교육 심리치료, 6호가 출석 정지, 제7호가 학급 교체, 그리고 제8호가 전학, 9호가 퇴학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는 거는 퇴학 전이거든요. 그러네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뭐 그냥 고의적이고 지속적이고 심각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화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선도 가능성도 거의 없다. 네. 저는 대부분 이 폭력이라고 하면은 그 피해 학생을 진짜 무차별적으로 때린다던가 아니면은 진짜 극심하게 진짜 이렇게 극도로 몰고 갔을 때 이런 강제 전학을 가는 줄 알았는데 네. 언어 폭력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언어 폭력의 이 무게가 많이 무겁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렇게까지 내려졌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후에 이대로 그 조치가 이루어지고 피해 학생은 도움받고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혹시나라는 그 불안이 역시나로 실제로 이어졌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가해 학생, 학폭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학교가 소재한 교육위원회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요. 재심 결정은 조금은 놀랍게도 전학 조치를 취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많이 아쉽네요. 피해 학생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네. 이 고통을 계속 느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말로 설명을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화나는 일이에요. 네. 학교에서 8호 조치를 할 정도면은 그 언어 폭력으로 상당히 심각한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는 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선도 가능성, 그래도 학생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데 좌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와 함께 재조사를 위한 2차 학폭위가 열렸는데요. 소장님, 그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써온 사과문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정말 글씨체가 진짜 못 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대충 썼다고 느껴지고 또 여기에서 사용하는 어떤 표현들이 보면 뭐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어떤 마음에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진심 어린 사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나의 언어 습관을 좀 돌아봤다. 뭐 네. 그런 정도로 솔직히 이렇게 반성문을 써오면은 다시 쓰라고 합니다. 선생님으로서는 그렇죠. 네, 이런 사과문과 함께 2차 학폭위는 상급기관인 조정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학 조치를 제외하고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등 보복 행위 금지,
출석 정지 7일, 특별교육 10시간 등으로 대폭 줄여서 학교 측에 요구했고요. 학교는 피해 학생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정말 이대로는 억울하겠죠. 이번에는 피해 학생 측에서 재심을 신청합니다. 다시 한번 가해 학생의 진술을 받았는데요. 그 진술을 받았던 관계자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 학생에 대한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 학생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제출한 의견서를 읽어봤는데 아마 가해 학생 부모님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반성한다는 것은 의례적이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읽혀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정말로 진정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희는 가해 학생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로 봉사활동 관련된 조치들이 가처분 신청에 들어온 상태예요. 피해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해 학생이 저희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 같다가도 부모를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뀌는 상태가 반복이 되더라고요.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말은 가해 학생에게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소장님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사안 판단에 4번, 5번, 6번이 반성하고 있는가, 또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는가, 그리고 선도의 가능성이 있는가인 거예요. 아마 두 번째 올라왔을 때 위원회에서도 처음과는 다르게 심각하구나라고 이번엔 느낀 것 같아요. 진실은 감춰지지 않는 법입니다. 도 학폭위에서는 전학 처분을 추가하는 재심 결정을 하게 되고요. 가해 학생이 반성을 안 했다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다는 점, 그리고 학교 측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1차 자치위원회 결정대로 강제 전학 조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결정? 저는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렇죠? 네. 근데 앞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것을 수용했을 것 같지 않아요. 가해 학생 측에서요. 네. 실제로 저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해보면 네, 가해 쪽에서 이것을 승복을 해버리면 진짜로 내 아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대로 끝, 최종 결정 이렇게 마무리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폭력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이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폭력이 벌어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검사요? 다 뒷돈 받고 하는 직업 아니에요? 저희 아빠도 아는 사람 많은데 아는 사람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나요.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하는 거예요. 난 상위 1%예요. 나 이상으로 금수저 울고 태어난 사람 몇 없을걸요? 우리 아들이 물리적으로 때린 게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이건 맥락이 중요한 거죠.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검사였고 그것을 이유로 아버지와 아들, 부자 모두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네요. 아버지 인정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결국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인데, 보통의 부모들은 내 아이가 잘못하면 그 반성하고 또 좋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부모 역할이죠. 그게 부모 역할이죠. 예.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분노하게 되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가해 학생 측은 법을 무기로 삼기에 이릅니다.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집행 정지를 신청하게 되죠. 이때 가해 학생의 법정 대리인은 검사인 아버지, 선임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과 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피해 학생의 상태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언어폭력과 피해 학생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피해 학생의 기질 탓이다, 또 학업 스트레스 탓이다, 이런 주장을 법정에서 펼쳤다고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사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 이 변호사가 아니라 뱀의 혈을 가진 법기술자구나, 이 사람은. 근데 정말 이 학생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같은 학교 같은 반이니까 걔랑 같이 수업 들어요. 교실에서 걔는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던데. 애들은 그거 듣고 웃고 정말 아주 악마 같아요. 어느 것도 치유가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오랜 시간 학교를 계속 함께 다녀야만 했었던 겁니다.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재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진행되는 과정 쭉 이제 봤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다 혹시 발견하는 거 있으세요? 왜 같은 교실 안에서 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이거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네. 정말 저는 여기서도 되게 좀 소름이 돋았는데, 교실에서 이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판결 받았다라고 떠들고 막. 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과시하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네. 참 전 안타까운 것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옆에서 친구들이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네.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근데 아마도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힘의 불균형, 쟤네 아버지가 검사니까, 대한민국 검사니까 거기에서 어떤 눌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 사과조차 이 가해 학생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반성은 전혀 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가해 학생은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조치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지방법원 행정 1부와 또 2심, 대법원까지 이 모두 기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의 이런 변호를 받으면 그들의 뜻대로 될 가능성이 사실 높거든요. 아무래도 영향받고 부담 네, 느끼고 있죠. 많은 그런 정관예우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대법원에서까지 이제 기각을 시켰다는 거는 이제 아주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혹시 도현 학생 곁에 친구가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가해 학생이랑 이제 멀리하게 저는 도와줄 것 같아요. 만약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한테 약간 좀 먼저 다가가거나 이런 식의 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오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네, 이 사건이 분명히 남긴 것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 책자가 개정된 것인데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기존의 3일에서 7일로 연장된 것. 두 번째로 또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내려질 경우 전학 조치를 우선 실시하게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을 피해 학생에게 통지해주고 진술권을 보장해주는 것, 이게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분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바뀐 거는 진짜 잘 됐다고 보지만 저는 이 기간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다. 네. 네. 피해 학생이 느낀 그 심정은 누가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더 아플 정도의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저는 분리기간은 항상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 1차 학폭위에서의 결정대로 그냥 밀고 갔다면 이후로의 어떤 지속되는 과정이 좀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뭐 3일에서 7일이 되고 또 여러 조치가 있을 때 전학 조치부터 분리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이후에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처음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대자보를 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관련 사건 쭉 들여다보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지금 다시 읽는 대자보 어떤 좀 다른 느낌이 듭니까? 일단 진짜 피해 학생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피해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가해자가 더 잘 살고 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압도적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말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이걸 보면서 본인들도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 이야기들이, 그 마음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가해 학생은 이 학폭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최종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학교에서 계속 학업을 진행하다가 3학년이 되기 직전 2019년 2월이 돼서야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학을 간 새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 생기부에서 이 학폭 관련 징계 기록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요. 뭐 삭제되었다 이렇게 좀 보도가 되었던데 대학을 결국 그래서 갔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을 갔죠. 피해 학생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피해 학생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좀 모르긴 하겠지만 상처, 아픔, 고통 계속 느끼고 있을 텐데 어떤 것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중요할까요?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요, 위로나 어떤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잘 살아. 잘 살아. 나는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먼저 그것이 어떤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죄를 지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서 나아가질 못하는군요.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고통받았지만 나 같은 고통을 다른 사람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거는 어떤 제도적 정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사랑,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상처와 흉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더 깊게 들여다보고 고민해야 할 언어,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통해서 혹시 도현 학생이 느낀 거, 가해 학생 또 피해 학생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때리고 차고 막 핥히고 이런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다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가해 학생은 정말 그 잘못을 반성하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진짜 뿌린 대로 거두겠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으면 좋겠고, 피해 학생은 정말 힘들겠지만 극복해서 그 사람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어떤 반성하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피해 학생에게는 그래도 너무나 고통스럽더라도 살아달라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는 또 사람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치유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학교 폭력에서 언어, 정서적 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비중의 무게감을 간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결코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은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북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상담 건수도 2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너무 쉽게 돈을 따니까 소위 말하는 멘붕 상태가 돼서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난 지 한참 됐습니다. 도박을 하면서 친구에게 돈까지 요구하고 2차 범죄로 이어지게 되고